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오늘 종가까지도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78선까지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10시 반에 나왔던 2,326선, 거의 장중 저점 대비 한 50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죠. 그 흐름 안에서 고르게 저점 매수,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르는 모습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이 장중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오늘 오전이 저점에 750선까지 내려갔던 거네요. 그리고 782선 현재가입니다. 무려 2% 가깝게 2% 넘게 상승하면서 30포인트 넘게 장중 저점 대비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그룹주 줄줄이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가량의 증가 사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증권가의 컨센이 한 1조 1,700억 원, 그리고 시장 컨센은 한 1조 1,800억 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를 소폭이나마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실리면서 고점 높여갑니다. 48만 3천 원까지 실적 바로 직후에 고점을 높여갔다가 현재는 47만 5천 원에 4%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오늘 엠텍도 흑전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처엠도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실적이 오늘 반등의 키가 됐느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두 프로들께 들을 이야기가 많은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그리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이건희 부장님,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저점, 고점, 이 갭 차이가 큰 오늘 하루에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어렵습니다. 기술적 반등인가요? 진 반등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이제 장 시작에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흔한 말로 먼지까지 탈탈 털고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신용 물량이라든지 여러 이제 빠져나가야 될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매도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반등이 나올 거냐라는 게 사실 중요할 텐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네. 코스닥은 일부 사지만 여전히 코스피랑 선물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소는 오히려 개인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 시장이 좀 얇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미국 국채 금리가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오면서 보니까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을 했던데,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중동발 뉴스가 조금 없어졌죠. 지금 이스라엘발 뉴스가 조금 잦아들었는데 이쪽도 여전히 또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좀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추세 상승 바닥을 잡고 이제부터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나올 회사들이야 현대차, 기아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생각보다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발표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그렇다고 갖고 계신 거 다 팔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반등이 나오는 거를 어디까지 나올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일단 시중 물량 소화한 것이 오늘 저점을 만드는 데 주요한 요인은 맞았다. 다만 진바닥이냐 여부는 매크로 이슈 측면에서 전쟁 이슈도 아직 완전히 사그라든 게 아니고, 또 이번 주에 미국의 GDP라든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때문에 금리가 한 차례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이 두 가지 더 체크해보자 하셨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대형주 안에서도 반도체 비롯해서 조선, 해운,
다 잘 가고요. 지금 위메이드 가격 상승 VI 걸리면서 성장률도 다 좋습니다. 그 안에서 앞서 저희 실적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삼성전자만큼이나 거래 실리면서 지수를 좀 이끄는데 오랜만에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실적 나왔던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뭐 한솔테크닉스, 제이스코퍼레이션 몇몇 종목들을 보자면 실적이 이제는 지수에 반영되는 그 연동되는 것도 이제 같이 보면 되는 것인가, 지수에 견인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걸까요? 지수 견인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혼자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낙폭과대죠. 전적으로 낙폭과대로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처럼 강력하게 상승할 수 없는 것은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했던 키움증권의 증거금 100%로 잡히는 종목이 됨으로써 네. 일단 신용이 한번 털리거나 아니면 미수가 청산되고 나면 다시 그만큼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수급의 구조가 원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더 부정적인 부분이 됐기 때문에 뭐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았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 뭐 그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지만 지난 7월 이후에는 확연하게 시장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 것은 반도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길게 보면 여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그 대장주로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봐야 하지만 지금 다시 반도체를 제치고 2차 전지가 올해 7월처럼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코홀딩스 낙폭과대성 반등으로만 보셨는데 실적 평가도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실적은 그냥 소소한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투심을 바꿀 만한 재료도 전혀 아니고 그냥 본업 쪽에서의 움직임으로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꾸 뭐 수출 동향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전기차입니다. 지금 10%씩 할인해도 잘 안 팔리는 전기차가 핵심이다. 그래서 전기차가 다시 팔릴 만한 그런 강력한 요소가 나타나야 예전처럼 높은 밸류에도 강한 베팅이 가능한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흐름을 예측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사우디 재료가 오전장에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선방했던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사우디 세일즈 외교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협력 논의가 이제 거의 임박해서 곧 나올 것 같다. 중동으로 최대 수출 규모가 이제 방산 쪽에서 나올 건데 방산 수출길 열리게 되면 종목들의 또 재평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건희 부장님, 근데 주가는 조용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가가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이 답이에요? 네, 시장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규모가 크다. 뭐 대통령실 입장인데 김태호 이제 비서실장, 안보실장인가 그분이 이제 발언을 하신 건데 조만간에 큰 수주가 나올 거다. 되게 막연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부 보도에서는 30조 규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방산은 이제 폴란드 1차 수주 이후에 2차 수주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방산주의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로 이제 그 안에 멘트를 보면 뭐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미사일 체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LIG 넥스원 관련된 LIG 넥스원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기존에 이력이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팔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천군 관련돼서 추가 수주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속도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방산이 협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구매까지 이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미 시장에서 좀 인지하고 오늘은 생각보다 반응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슈로 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구체적인 계약이 나오고 후행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회를 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서 이 무기 트렌드가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자주포, 전차 이쪽이 아니라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분쟁에 있어서는 드론,
미사일 이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이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이쪽도 기회로 보시는지 움직임도 궁금해요. 이제 그 드론 관련된 뉴스를 보면 그냥 드론을 다 똑같은 드론으로 보시는데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만드는 드론이라 뭐 이제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보냈던 드론도 보면 되게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폭탄 실어서 자폭 테러하듯이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드론들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정밀 타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드론도 있지만 물론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드론들 보면 거의 이제 뭐 사람 없는 무인 항공기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그마한 드론까지 다 드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전쟁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유는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나라에 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쓰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드론을 별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우디나 이런 쪽은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이 이제 똑똑해서 사실은 한번 움직이고 또 이제 사그라드는 모습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방력 강화의 트렌드는 맞기는 한데 이 재료에 있어서의 연속성은 좀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우디 이슈와 좀 연결고리를 지어보자면 오늘 방산 쪽은 굉장히 조용했는데 반해서 히림, 데모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재건 관련 이슈도 있겠고요. 여기다 네옴시티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거래도 많이 실리는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쪽은 그럼 기회가 계속 열려 있나요? 뭐 단기 반등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존에 40조 수주하고 이번에 21조 수주했는데 40조 수주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전부 되돌리고 나서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니까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이번에 뭐 정부의 얘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있는 금액 중에 상당수 보면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데 마치 정부가 가서 한 것처럼 숫자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건 이번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순방 가면 그쪽에 관련된 숫자 전부 모아다가 대통령의 지적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뭐 제가 보기엔 이 숫자 자체는 큰 의미 없어 보이고요. MOU의 체결도 실제로 계약서 사인 그 끝맺기 전까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해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사우디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뭐 기대했던 게 뭐 네옴시티 설계, 건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너무 뻔한 것들이고요. 시장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런 어떤 발언들이나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해수담수화 이런 거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뭐 전혀 우리가 이 사우디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결국은 디지털 트윈과 관련돼서 뭔가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제 네옴시티 쪽으로는 관련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지만 이런 것들은 의외로 사우디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쪽도 숫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사우디가 돈을 다 가져다 주고 우리가 가서 건설만 하는 거라면 그나마 조금 남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사우디는 아주 영악해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게 돈까지 가져와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남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수주를 하는 기업들이라면 이미 주가가 스마트하게 적절하게 반영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일단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적이 나온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파이낸싱을 우리가 하는 쪽이라면 실제로 남는 건 별로 없을 거다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도 잠깐 거론이 됐고 기대를 좀 지속적으로 갖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처음 나온 재료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반등을 주면서 강했던 쪽, 앞서 김종현 이사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은 반도체가 거의 다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특히나 이
하나 마이크론의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증권가 리포트발 효과까지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HBM 캐펙스 집중에 따라서 오사트의 역할이 부각될 거다. 이 종목 계속해서 보자. 34,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쪽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였고요. 현재 28,000원까지 고점을 높여가며 14%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유 이사님, 오늘 반도체 안에서 하나 마이크론의 역할 어느 정도의 의미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또 부각받은 게 있죠. PC 쪽도 진출하겠다. 네. 그래서 인텔은 내리고 AMD도 흔들리고 엔비디아만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갔는데요.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서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아마 이제 인텔이 지금 잡고 있는 전체 PC 시장을 가기보다는 지금 PC 시장은 전부 X86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ARM 구조로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윈도우는 ARM 구조도 됩니다만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없다. 그래서 ARM 기반으로 가고 있는 그 윈도우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기다 뭐 새로운 에뮬레이터 같은 거 깔아서 돌리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엔비디아가 들어오는 것은 전체 PC 시장을 노렸다라기보다는 특수 분야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엔비디아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점을 보시면 역시 패키징 분야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하나마이크론의 할 일, 한미반도체의 할 일, 그다음에 그 앞단에 있는 여러 그 장비 업체들 중에서 후공정 업체들이 할 일은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붙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밸류가 비교적 높지만 그래도 현재 그 밸류를 설명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쉽게 고점 예측하지 말고 추세가 무너지기 이전까지는 강력하게 홀딩하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이야기였습니다. 실적 나온 부분도 잠깐 또 짚고 넘어가서 저희 특징주도 계속 이어가 볼 텐데 포스코 그룹주 실적 계속 나오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번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117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YOY로 일단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3,200억 원 그 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조금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액은 다만 시장 컨센보단 잘했습니다. 8조 원 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8조 458억 원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하지 않고요. 오히려 11% 감소에 그치면서 꽤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액은 상회,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 발표가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 실적 발표 나왔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인터내셔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2,2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M&A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건희 부장님, 유진기업이 인수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관련주의 움직임 좋았습니다. YTN도 상한가. 다만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이 단기 영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재료가 지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일단 유진기업은 재료가 다 떨어진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인수 기업은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발표가 나고 나서 급등하고 이제 다시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피인수 기업인 YTN 같은 경우는 며칠 빠졌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한 이틀 빠졌던 부분들을 되돌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기대감은 뭐냐면 사실은 피인수 기업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많은데 이게 공기업화 되어 있는 회사를 민영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는 과정이고, 그러면 YTN이 기존에 공공적인 기능을 할 때 못했던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민영화가 좋냐 나쁘냐의 그런 논란은 뭐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YTN의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내부의 노조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에 의해서 저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은 좀 시간은 좀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을 굉장히 대접을 잘해줘야지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도 기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유한양행은 증권가의 보수적인 평가 속에 오늘 급락했습니다. 물론 장중 저점 대비 조금 만회한 구간에서 종가 앞두고 있는데요. 바이오 안에서 오늘 저점 딛고 올라오는 종목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았잖아요. 유한양행은 반대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올해 초가 아니죠. 지금 10월 초 가격이 86,000원입니다. 순식간에 지금 5만 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그 병용 투여의 효과가 과연 타그리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타그리소를 넘어설 정도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결국은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이제 임상 3상을 넘어서 FDA 통과도 받고 숫자로 나타내서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타그리소의 점유율을 뭐 잠식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번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고점을 저는 뭐 쉽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내려오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제가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계속 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던 기업인데 그 긍정적인 뷰도 이제 모든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의 특징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프로들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